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강째네요. 이 강의는 일단 25회분까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벌써 반 정도가 다 돼갔다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좀 서둘러지는 그런 마음이네요. 저번에는 그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하다 말았죠. 돌부처처럼 이렇게 묵묵히 앉아있는 어떤 사나이에 대한 그 궁금증과 호기심, 요걸 갖다가 한껏 고조시켜 놓고서 일단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 나가야겠는데, 그러기 전에 잠깐 그 짬을 내 가지고 그 작가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작가 정신 하면은 작가 정신 하면은 그 소설, 특히 그 현대소설의 양상에서는 그 작가 정신에서 사상성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사상성. 뭐 여기다는 그 분분한 반론도 있지만은 그 사상성을 유구하는 이유는 그 우리 그 현대인들 갖다 위기와 그 공포를 이렇게 몰아넣는 그 메커니즘과 그리고 배금주의, 메커니즘과 배금주의,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메커니즘 그리고 배금주의. 요 두 가지가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 배금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황금 맞는주의인데, 우리 그 인간의 그 존재 양상을 얼마나 그 비참하게 만드는가, 돈 때문에, 황금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흔히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카드비 400만 원 때문에 여자를 5가지 죽였지. 그래서 2명은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고, 또 1명은 같이 시체를 옆에다 놓고 같이 타고 다니면 또 살인을 저질르죠.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이 과연 우리 이런 사람은 같이 공존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은 우리 옆에 있다는 거? 그 존재 양상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있죠. 뭐 그 애도 이제 사소한 걸로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자신을 한번 졸아보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이제 배금주의인데, 그 배금주의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하여튼 뭐 저실에 느꼈을 때니까, 그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다음으로 우리 중요한 게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데, 이걸 갖다 가장 잘, 미리 예언을 했고, 가장 잘 얘기한 분이 그 에리히 프룸이라는 분이 있죠? 에리히 프룸이라는 분인데, 프롬.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너무 자유가 많아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이 일어났다. 요걸로, 이 양반은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 근대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대인이 스스로 그 분리 독립되면서 존재, 즉 개인으로 의식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그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키지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독에 빠져들이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고독.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가장 큰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우리가 자유를 많이 갖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고독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개인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독 속에 빠지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침내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일어난다. 자유가 너무 많아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 거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소설가로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제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쓰는 글거리가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 존속 자체로서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도피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이 양반은 얘기했지. 도피의 메커니즘. 그 도피의 메커니즘에서 이제 이 양반은 세 개로 이거 큰 단어로 나오는데, 첫째가 그 권위주의애로의 도피. 첫째가 권위주의요. 권위주의애로의
도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가 파기성 L의 도피. 파기성 L의 도피.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기계적 획일성으로의 도피. 기계적 획일성이요. 획일성 잘 아시죠? 획일성으로의 도피. 이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눠가지고 압축시켜서 이제 설명해 놨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도피로서는 이제 권력, 그 지배 지향성 또는 복종 지향성, 이런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이제 마조이즘적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사디즘적 성향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내내 같은 거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복종을 받고 싶어 하고, 스스로, 아니면 누구를 갖다 지배하고 싶어 하고, 이 두 가지 형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커다란 해가지고, 그 지성인들은 과연 어디 갔습니까? 독일에서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을 갖다가 가스에서 죽일 때 지성인들은 과연 다 어디 있었나요? 독일인들이 그렇다고 다 무식했나요? 다 똑똑했죠. 다들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은 다 뭐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600명을 죽일 때 신나게 열광을 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성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자유로서 고독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파괴의 도피도 내내 이거 비슷한 건데, 결국은 이게 자기 자신이 거의 자포자기적인 어떤 최후의 시도까지 일어나는 거죠. 뭐 거기에는 자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외계를 파괴함으로써 파괴해가지고 그 파괴하는 데서 자기가 그 압박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구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기계적인 획일화죠. 우리는 지금 기계적인 획일화에 많이 빠져들어 있죠. 우리도, 나 자신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렇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자동 인연적 수능이라고 그랬죠. 자동 인형. 배터리만 넣으면은 신나게 춤추고 하는 자동 인연적 수능이라고 하죠. 배터리만 넣어주면, 먹이만 먹여주면은, 여기에서 그 기계적인 획일성에 자기가 빠져들어가지고 같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정상인들이 취하고 있는 자체, 취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뭔가니 기계적 획일성에 다 빠져들어 있다는 거죠. 그 헛것에 대한 열광.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뭔가니 거기에 빠져들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대중이라고 하는 거죠. 대중 속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소속시키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건 모르고 그냥 거기서 어울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범주에 속하는 반면에 대중이기보다는 독창적인 개인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잃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죠. 문학을 생각하고 소설을 쓰려고 하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대중이라는 기계적인 그 획일성에 모두 다 여기에 어우러져야만이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고 자기가 존재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세상에서 자기 그 독창적인 걸 개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했죠. 소설은 변화시키는 것을 제시하는 문학이다. 소설은 변화시키는 것을 제시하는 문학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미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 같은 사람은 프랑스 비평가인데, 시몬 같은 사람들은 소설가의 성직화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성직화해야 된다. 뭔가 제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성직자로서의
인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 소설가다. 해야 된다. 그래도 소설가의 그 성직자화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소설의 그 사상성을 여기서 소설이 성직화한다는 건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사상을 갖다 중요해야 된다. 그 사상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곧 소설가만이 또 사상성을 제시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큰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 사상성을 심화시키려는 그 의도적인 면과 예술성을 정화시키려는 기법적인 면, 요까지 오늘 얘기하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끝나고 빨리 가죠. 자, 저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란솔수건 본문 4가지 했죠. 그러면 이제 본문 5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가 다시 음식점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 산에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젊은 여자가 그에게 자기들과 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으로 그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이 그 의뢰 그렇듯 연신 담배를 피워물곤 하였다. 젊은이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멋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리 높여 제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젊은 여자가 또 그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그 젊은 여자의 호기심에 두 손을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내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을 하셨던가요? 젊은 여자가 혀를 끌끌 차고 나서 묻자 잘 모르겠어. 잘 모르다니요?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묻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냈었어. 그는 간느스름하게 눈을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달라고 했어.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재혼해도 좋다고 말이요.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이요. 나를 그냥 잊어버려 달라고 썼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말이요.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 3년 반 동안이라. 자, 여기서 그 작가의 그 능청. 아주 그냥 그 얄밀 정도로 그 능청을 떨죠. 그래서 왜 여인은 3년만 동안 아무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요. 작가는 그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도 없죠. 3년 반 동안 하여튼 편지를 안 했다. 그 이상한 얘기를 안 지요. 뭐 작가는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침을 뚝딱 쓰고 넘어가야지 무슨 얘기를 집어넣었다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야말로 클라이맥스 부분에 가서 그 반전되는 것이 반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슬그머니 일정들보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자, 그 본문 6.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럽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또 편지를 썼어. 옛날에 우리는 그때 푸른선 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어.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매두라고 말했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있으면 내가 버스에 내려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만일 재혼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나도 잊겠다고 썼어.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건 가버릴 것이요. 자, 여자는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일행들도 빙구가 보여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서 지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마치 자기들이 일기나 한 것처럼 모두들 흥분에 들떠 제 사람들과 상상의 날개를 폈다. 구겨지고 나가빠진 빙구의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비록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착한 마음과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사진 속의 어린이들도 아직 어렸다. 자, 이미 독자들은 이제 빨리 들었죠? 여기에서 그만 읽어라. 아니면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미칠 지경이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갈 수가 없죠. 읽어야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느티나무에 노란 수건이 매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못 견디겠죠. 자, 여기까지 작가가 이제 조작을 해놨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위기,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결말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